예. 자, 이어서 246페이지 고정자산 관리대장 수행 2번을 한번 보실까요?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이용하여 계정과목별 고정자산 관리대장 조회를 수행하시오. 네, 고정자산 관리대장 관리적인 차원에서 고정자산 등록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계정과목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관리적인 메뉴이고요. 회계 처리에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수행 3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행 3번은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은 우리가 자동결산과 관련이 있어요. 요거는 자동결산에 영향을 주거든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이용하여 결산 기준일 12월 31일에 감가상각비 조회를 수행하시오. 조회하고 나서 닫을 때 저장까지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 두게 되면은 잠시 후에 이제 우리가 저기를 할 때 자동 결산을 할 때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고 자동으로 불러다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고정자산 메뉴에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메뉴가 맨 끝에 있네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자, 클릭할까요? 그래가지고 결산월은 12월에 결산하니까 12월 날짜는 31일이 고정이 돼 있네요. 경비 구분에서는 전체를 선택하시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을 해 놓은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이 계정 과목별로 취득일, 기초과액, 단기 증감, 기말 잔액, 전기말 상각 누계액, 단기 감가상각 범위액, 12월 누적 감가상각 범위, 12월 누적 감가상각비, 미상각 잔액, 이렇게 정리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에 반영할 감가상각비는 여기 경비합계에 있는 6,688,965입니다. 이 6,688,965의 내용은 비품 감가상각비 555,632,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3,633,333, 건물 감가상각비 2,500,000 요 세 개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분계가 만들어진 걸 보시게 되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그냥 코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냥 계정 과목은 똑같아요.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에 3개가 나타날 거고요. 차변에 감가상각비는 6,688,965로 하나로 통합해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는 판매관리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물분, 차량 운반구분, 비품분 따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예, 비용이니까 그냥 감가상각비.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어느 자산의 차감 계정인지 구체적으로 나눠놔야 되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3개로 쪼개집니다. 분계 내용을 보게 되면. 근데 차변의 감가상각비는 하나로 딱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지 이제 자동결산 끝나고 나서 제가 이겁니다. 이 전표가 이겁니다 하면 그때
예, 그거였구나. 자, 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은 저장 단추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탭에서 닫기를 누르면서 저장을 하십니다. 닫기 누르면 데이터를 저장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예 하셔라 이거. 자, 이것을 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이 결산자료 입력해서 입력할 때 다른 거 입력할 것이 많거든요. 많은데 이 감가상각비만큼은 자동으로 입력할 수가 있어요. 감가상각비만큼. 예. 자, 그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고정자산 감가상각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수행했는데 그 수행 결과 책에 쭉 설명해요. 네. 에어컨하고 건물 등록했습니다. 수행 3번에 월별 감가상각비도 계산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이 주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할 건 아니고요. 앞으로 결산자료 입력에 가가지고 기능모음에 가서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단추를 눌렀을 때 이 팝업이 나올 거예요. 그때 결산 반영 여기를 누를 겁니다. 네, 이때 여기를 눌러서 이걸 반영을 할 거니까 지금은 이 그림이 아직은 나올 때가 아니에요. 네, 나중에 결산자료 입력할 때 이 그림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동결산의 분계사항이 뭐가 있느냐. 자,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 앞 시간에서 우리 결산에는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으로 나누어서 결산을 한다 그랬습니다. 수동결산 사항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수동결산은 우리가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1일자로 말 그대로 수동으로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항을 해야 되느냐? 손익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손익의 정리 뭐냐면은 수익이나 비용을 발생 기준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기에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한 것 중에 반영되지 않은 거 있으면 발생을 시켜야 되고, 또 당기에 해당되는 수익과 비용 중에서 차기로 이연되어야 되는 것이 있으면 찾아서 이연시켜야 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 밑에 예제가 있을 거예요. 그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소모품과 소모품비를 정리하는 분계를 수동결산으로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소모품과 소모품비라 하는 것은 소모품비로 처리했으면 미사용한 소모품은 소모품으로 나중에 자산으로 잡아야 되고, 또 반대로 자산으로 잡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용한 것은 비용으로 떨어내야죠. 네, 이것도 그 밑에 예제에서 설명을 또 할 거고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우리가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사놓은 게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평가해 가지고 자산의 증가 감소를 반영해 줘야 됩니다.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는 가격이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하는 것인데, 상대 계정 과목은 수익이나 비용으로 나타나죠. 자산이 증가했으면 수익이요, 자산이 감소했으면 비용인 것이죠. 자산이 감소했으면 자산이 대변이요, 비용은 차변. 자산이 증가했으면 자산이 차변, 수익이 대변. 그게 뭐예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냐, 평가 손실이냐, 이런 것들. 우리가 앞에서 자산 배울 때 여러분들 이론 정리할 때 설명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실무에서 전표 입력으로 한번 더 연습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과부적으로 임시 계정이 있었다면 결산 때까지 그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수동결산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선납세금을 수동결산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자, 선납세금을 우리가 처리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기억에 이 3일 패션 앞에서 우리가 쭉 지금 몇 시간 동안 전표를 쭉 입력해 보았는데 선납세금 입력을 우리가 한 기억이 저는 없는데. 없죠? 맞네요. 예. 여러분 기억에도 없으면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자, 선납세금은 원래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냐면은 법인이 예금을 했는데 예금이 만기가 됐어요. 그러면 만기 때 원금하고 그 예금 이자를 받게 되죠. 원금은 100% 다 받습니다. 근데 이자가 만약에 300만 원이 붙었다. 그러면 은행에서 300만 원을 다 안 주죠. 원천징수를 합니다. 법인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가지고 세금 떼고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세금을 법인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선납세금이라고 기록해요. 법인이 벌어들인 총 수익에 대해서 나중에 법인세로 세금을 내는 건데 우선 은행에서 우선 이건 세금을 우선 떼겠다. 우선 떼겠다. 그래서 세금을 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법인은 그것을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아놔요. 그랬다가 나중에 결산 때, 지금 이제 결산 때가 왔죠? 그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시킵니다. 법인세를 미리 낸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TAT 2급으로 이어서 공부하실 거니까 TAT 2급에서는 선납세금 부분이 예제로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뒤에 선납세금이 실제 예제는 없을 건데 지금 여기는 나와 있으니까 말로만 설명드렸고, 네, 뭐 현금 과부족 정리한 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없었던 것 같아. 이것도 현금 과부족 정리도. 자, 그 다음에 6번째, 비유동 부채의 유동성 대체. 이 비유동 부채의 유동성 대체 분계는 유동부채 배울 때 여러분들 이론, 유동부채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린 건데, 비유동 부채가 뭐냐면 장기차입금이거든요. 장기차입금. 그러면 지금 이제 2021년도잖아요. 금년도가. 자, 2020년도에 3년 만기 차입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1월 1일 날 차입을 했어요. 그러면 2020년 1년 지났고 2021년 2년 지났죠. 그러면 만약에 그 만기일이 22년 12월 31일이 만기라고 봅시다. 22년 12월 31일. 그러면 올해 결산일 입장에서 언제 갚아야 되냐면 딱 1년 후에 갚아야 돼요. 예. 2022년 12월 31일에 상환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부채 중에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는 유동부채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년 전에 차입을 했을 때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개정 과목으로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올해 결산 때는 장기차입금 사변에 와가지고 부채 감소시켜야 돼요. 이제 장기차입금이 아니니까. 대신에 갚은 건 아니기 때문에 대변에 개정 과목을 바꿔요. 그게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유동성 장기부채 요 개정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요게 예제가 나올 겁니다. 밑에 유동성 장기부채 장기 차입금 중에서 결산일 현재 기준으로 상환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한 장기 차입금을 개정 과목을 바꿔주는 거. 그 바꿔줄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부채. 이걸 우리가 유동성 대체 결산이라고 그래요. 자, 그거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자동 결산 사항인데 환입이 있어요. 환입. 매출채권 공부할 때 우리가 매출채권 이론 공부할 때 대손 충당금 설정 방법이 기존에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에 보다 대손 예상액이 많을 때 그 추가 설정을 하잖아요. 추가 설정. 그걸 보충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손 예상액이 1,000만 원인데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이 1,500이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추가 설정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500만 원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 대손 충당금 500만 원을 줄여주는 걸 가리켜서 대손 충당금의 환입이라고 해요. 이거는 수동분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열된 큰 항목으로 나열한 게 7가지네요. 네, 이 사항은 뭐다? 수동분계, 수동결산 사항이고 일반전표에 12월 31일자로 입력해가지고 수동결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사례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례를 가지고 한번 따져볼까요? 네, 손익의 결산에 수익의 예상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익의 예상은 수익의 발생이라는 겁니다. 네, 사례를 보면은요, 은행 예금이 있는데 이자 수익 3만 원을 계상해야 된다.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 예금을 12월 1일 날 은행 예금을 했다고 봅시다. 12월 1일 날. 그러면 예금하고 결산 때까지 한 달이 지났죠. 그 한 달치를 이자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법인이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은행에서 매달 한 달씩 이렇게 챙겨서 주나요? 안 그러죠. 만기 때 한꺼번에 해약하면서 원금하고 이자를 한꺼번에 계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1년 정기예금을 가입했다 그러면은 내년도 22년도 11월 말일 날이 만기니까 그때 이자를 실제로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 회계가 현금주의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유용한 회계 처리다 이런 얘기예요. 발생주의. 그러니까 예금한 지 이미 1년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한 달치는 수익을 발생시켜라. 이걸 우리가 수익의 예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3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3만 원. 그럴 때 차변의 미수수익, 자산 증가. 이 미수수익이 자산이에요. 대변의 이자 수익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어도 기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한 이자를 예상해가지고 수익을 예상해서 발생시켜라 하는 게 수익의 예상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 것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6개월에 한 번씩 후불로 뭔가를 임대 주었다고 봤을 때 임대를 주었는데 임대료를 받는 건 수익이죠. 수익인데 6개월씩 후불로 받기로 했어요. 예, 매월 임대료가 한 100만 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매월 10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6개월마다 한꺼번에 600만 원씩 이렇게 받기로 12월 1일 날부터 계약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임대료 받을 달은 5월 말일 날 받으면 돼요. 그런데 12월 1일부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산 때 한 달이 지나갔죠.
한 달치는 임대료를 안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발생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수익의 예상이에요. 그때는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이 이자 수익 대신에 임대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비용의 예상. 이것도 비용을 예상해 가지고 발생시켜라 이겁니다. 그러면 비용을 예상해서 발생시키라는 것도 이 수익의 예상해서 발생시키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냥 뭐 상상해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거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내용을 여기 사례를 보면은, 여기서 사례를 너무 간단히 말했는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10만 원을 계상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난데없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갑자기 12월 31일 날 계상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아까 이자 수익처럼 생각을 하시라 이거예요. 자, 아까는 예금이고 이번에는 은행에서 차입을 했다고 봅시다. 12월 1일 날 차입을 했어요. 12월 1일 날. 그래가지고 6개월간 차입을 했습니다. 만기가 6개월이에요. 그러면 내년 5월 31일 날이 만기예요. 그때 원금하고 이자 한꺼번에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차입한 지 한 달이 지나갔네요. 결산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 회계는 뭐예요? 발생주의. 기간 중심이에요. 기간. 차입한 지 한 달 지났잖아? 그러면 월할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한 달치 이자를 계산했더니 10만 원이더라. 그러면 이자를 내년 5월 31일 날 실제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일단 발생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10만 원, 비용 발생, 대변에 내년에 줄 거네요.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 미지급 금하고 다르죠. 미지급 금 하면은 대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확정된 채무다. 예, 그건 완전히 외상한 겁니다. 외상. 예. 근데 우리가 이자 비용을 외상했나요? 아니에요. 기간이 경과한 거에 대해서 회사가 비용으로 예상해서 발생시킨 겁니다. 그때 쓰는 개념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지급금 하면 틀려요. 아까 부가가치세 정리할 때 미지급 세금을 안 하고 미지급금 하면 틀렸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해야 돼요. 미지급금 하면 안 돼요. 미지급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채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확정된 채무는 정말 그냥 외상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외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결산 정리를 할 때 비용으로 발생된 거를 부채로 인식하는 개념 과목입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과 미지급금은 구분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하나는 수익의 예상 발생, 두 번째는 비용의 발생, 예상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연. 이연이라는 것은 뭐냐? 차기로 넘긴다 이겁니다. 2월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2월. 수익을 내년으로 2월 시킨다. 이연. 예, 수익의 이연. 왜 이연시키느냐? 요 사례를 보면요. 요걸 7월 1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월 1일 날 1년분 임대료를 12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그러면 요 임대료 12만 원의 기간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7월 1일 날 회계 처리를 할 때 현금주의에 의해서 차변의 현금 12만 원, 대변의 임대료 수익을 12만 원을 발생시켰어요. 자, 7월 1일 날은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면 결산 때 이거를 고쳐줍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자, 아직
우리가 임대라는 건 우리가 어떤 자산을 빌려준 건데 지금 우리가 기간이 경과한 것은 6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6개월치는 아직 임대 의무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임대를 안 했지만 미리 받아버린 거죠. 그러면 이건 부채로 인식해야 돼요. 결산할 때. 아직 임대 기간 안 끝났어요. 근데 돈을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계약금을 미리 받는 건 선수금이라고 그러죠. 이건 계약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수금 쓰면 안 돼. 선수 수익. 결산 때 6개월치를 선수 수익으로 잡고 차변의 임대료를 차변에 적는 것은 수익을 단기에서 취소시켜 주는 거죠. 단기에서 취소시켜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요? 차기로 넘기려고 취소시키는 거예요. 내년도 2022년도 수익으로 잡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TAT 2급의 결산정리 분계는요. 이 다음 단계 결산 때 이렇게 했다 하고 그 다음 단계 임대가 만료되었을 때의 회계 처리 거기까지도 나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임대료 수익 잡으면 되죠. 얼마를? 6만 원을 2022년도 수익으로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7월 1일 날 12만 원을 수익 잡았다가 결산 때 아직 미경과한 기간에 대해서 차기로 이연시키기 위해서 수익을 취소시킨다. 이게 바로 수익의 이연입니다. 이런 분계를 수동결산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이연은 비용의 이연도 있어요.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보험료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비용의 이연, 보험료가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이것도 날짜가 7월 1일입니다. 비용의 이연은 보험료로 예를 드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가장 일반적이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7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때 현금 주의에 의해서 차변의 비용 발생, 보험료, 대변의 자산 감소, 현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산 때는 말이죠. 아직 우리가 보험기간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인데 아직 보험기간이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6만 원은 절반 6만 원은 6개월치니까 단기의 보험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차기의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대변의 보험료를 적어가지고 비용을 취소시켜줍니다. 단기의 보험료에서는 빼줍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가져가려고. 그래서 이걸 자산 잡아놔요. 자산으로 잡아놔야 여러분 비용이나 수익은 내년으로 이월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산부채 자본은 항상 차기로 넘어가죠? 이걸 자산으로 잡아가지고 차기로 가지고 가서 내년도 비용으로 털어낼 거예요. 선급비용을. 선급비용으로 내년도로 가지고 가야 이것을 내년에 대변의 선급비용, 차변의 보험료, 내년도 보험료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게 항상 선급비용이 보험료만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임차료에도 나올 수가 있고, 네, 이자를 만약에 선불을 했다면 이자 비용에서도 그게 나올 수도 있고, 비용은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험료만 가지고 예를 쓰는 경우는 대개 보험료가 다 선불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미리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해하기가 가장 쉬워요. 설명하기가 쉽기 때문에 보험료로 나오고 있다. 자, 지금까지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이 네 가지를 했는데요. 이 네 가지가 척척 이해가 되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복잡해 보인다. 네, 그거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뒤에서도 계속 이제 연습 문제 또 문제풀이 하면서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에 응시하기 전까지는 이 네 가지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에 관한 이 네 가지 분계를 딱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앞으로 치러오는 뭐 회계 관련 시험, FAT 1급이라든지 TAT 2급이라든지 시험을 무난히 패스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막히면 놓치는 점수가 너무 많아요. 아주 많이 다루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모품과 소모품의 정리, 이것을 두 가지로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회사에 따라서 이 회사는 자산 처리 방식으로 소모품을 회계 처리하는 회사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소모품 구입 시 자산 처리하는 회사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소모품을 만약에 7월 1일 날 소모품을 샀어요. 10만 원을 소모품을 사고서 차변에 자산 증가 소모품 10만 원, 대변에 현금, 현금으로 샀다 이거죠. 이렇게 자산으로 잡아놨다면 소모품이라는 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샀으면 12월 31일 날은 6개월이라는 기간이 경과해 있기 때문에 소모품이 창고에 가보면 사용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용된 것을 조사해 봤더니 7만 원이 사용이 됐고 재고는 3만 원이 남았더라. 그러면 소모품이 이제 10만 원이 아니라 3만 원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모품을 7만 원 빼주는 겁니다. 그 뺀 것은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소모품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소모품을 취득할 때 자산 잡아놨으면 결산 때 가가지고 재고가 얼마지? 3만 원밖에 재고가 없어요. 3만 원밖에 재고가 없다는 것은 7만 원어치는 사용됐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7만 원을 자산 감소시키래요. 사용했으니까. 그것을 차변에는 비용 발생. 그게 개정 과목이 소모품 B예요. 소모품 B. 그래서 소모품 B 처리를 결산 때 이렇게 소모품 B 처리하는 회사가 있고 이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취득할 때 소모품 B 처리를 했다가 결산 때 남은 것을 자산 처리하고 비용에서 줄여주는 방식. 그게 이제 다음의 예제죠. 이것도 많이 헷갈린다고 하시는데 뭐 잘 정리를 해보시면 그렇게 헷갈릴 건 없어요. 자, 이거 보시면 두 번째는요. 구입 시 비용 처리하는 법. 그랬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다. 되게 회사가 스타일이 둘 중에 하나지 이랬다 저랬다 같은 해에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하지 않아요. 예. 자, 우리 회사는 소모품 10만 원을 7월 달에 살 때 비용 처리했어요. 비용 처리했다는 건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 사용한 걸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대량으로 사게 되면은 기말에 남아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소모품 창고에 가서 재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만 원어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자산 잡는 겁니다. 자산 증가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변에 비용에서 빼주는 거예요. 비용 취소는 대변. 네, 그래서 자산 잡았을 때와 비용 잡았을 때 나중에 결산 정리하는 것이 차변과 대변이 반대가 되죠.
아까는 소모품비가 차변이었고 대변이 소모품이었어요. 지금은 소모품이 차변이고 대변이 소모품비다. 예, 어떻습니까? 이 수동결산이 만만치 않죠. 예,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 거기다 소모품, 이게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나오네요.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이니까 4가지에다가 이 소모품의 경우가 자산 잡았을 때, 비용 잡았을 때, 이렇게 처리하는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이거는 제가 아마 그 이론 정리할 때 단기 매매증권은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FAT 1급 시험에서 정말 많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이 단기 매매증권. 이론과 실기에서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론 강의할 때 단기 매매증권을 많이 강조하면서 강의를 했을 텐데요. 예, 기억날 겁니다. 예, 기말에 단기 매매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죠. 공정가치로. 그래서 이제 공정가치라는 것은 12월 31일 주식이라면은 주식의 그 종가, 마지막으로 거래된 그 가격, 그것을 우리가 공정한 가치, 시장 가격이라고 봐서 그 금액으로 자산을 맞춥니다. 그래서 공정가치가 크다는 것은 장부에 있는 금액보다 가격이 올랐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산으로 증가시켜야 돼. 예,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자산 증가, 대변의 수익으로 인식해야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네. 자, 가격이 오르기만 하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거죠. 가격이 떨어지면 장부가 더 크고 공정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해가지고 자산 감소시킵니다. 이거 수동결산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의 정리. 우리가 기중에 장부와 실제 현금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일단 임시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해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임시계정 과목은 결산 시에는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없애주어야 돼요. 그래서 기중의 현금 불일치를 임시계정인 현금 과부족으로 했다면 자, 어느 날 기중에 현금이 10,000원이 많았대요. 과잉. 현금이 10,000원이 많았답니다. 그러면 장부를 10,000원을 늘려놔야죠. 그런데 무슨 돈이 들어왔는지 몰라서 대변을 현금 과부족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데 결산하는 날까지 원인이 안 밝혀지면 12월 31일자에 현금 과부족 차변에 기록해 가지고 없애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수익으로 발생시킵니다. 알 수 없는 수익이다. 자비.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금 관리에서도 제가 요거는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금 관리에서도 만약에 기중에 어느 날 현금이 장부는 50,000원인데 실제 현금이 40,000원. 이번에는 부족했다 이거예요. 부족하면 장부에서 현금을 빼줘야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10,000원, 원인을 모르니까 현금 과부족으로 차변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까지 원인이 안 밝혀졌대요. 그럼 현금 과부족 반대쪽에 기록해가지고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차변에는 잡손실, 비용 발생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현금 과부족이 있었던 게 아니라 결산 당일날 현금이 불일치해요.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불일치하면은 현금 과부족 잡지 말고 과잉이면 바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잡이익. 부족하면 차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 바로 현금 과부족 계정을 안 만듭니다. 결산 당일날 현금 불일치할 때는 바로 과잉이면 잡이익, 부족하면 잡손실.
대변 반대쪽은 현금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현금 불일치에 대한 정리 문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납세금의 정리. 아까 앞 시간에서 선납세금은 법인이 예금을 만기가 되었을 때 그 이자 수익 등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당한 것을 우리가 선납세금으로 처리한다 그랬는데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중간 애납액. 법인세는 우리가 3월에 법인들이 법인 세무 조정을 통해서 3월 말일 날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매년 3월에 한 번씩만 납부하다 보면은 납부세액이 큰 경우에는 한꺼번에 세부담이 현금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로부터 6개월 지나면 4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이 되겠네요. 4, 5, 6, 7, 8, 9 9월이 되는군요. 4, 5, 6, 7, 8, 9 9월이면 딱 6개월이 지나죠. 네. 그래서 9월달이 되면은 관할 세무서는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를 근거로 해서 절반을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미리 앞으로 6개월 후에 이제 큰 돈이 될 수가 있으니까 미리 내년도에 예상되는 법인세의 절반을 미리 좀 내달라라고, 그것을 우리가 중간 애정 납부라고 그래요. 중간 애정 납부를 중간 애납, 이게 줄여서 말하죠. 그래서 법인세 중간 애납액을 납부할 때도 선납세금으로 자산 잡아놔요. 그것을 모두, 그러니까 법인세 중간 애납했을 때 선납세금 잡아놓은 거, 그 다음에 이자 수익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원천징수세액 선납세금 잡아놓은 거, 이거를 결산 때 어떻게 해요? 법인세로 대체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분개할까요? 차변이 법인세, 대변이 선납세금. 이 분개를 일반전표에 입력을 해서 선납세금을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뒤에 실습 문제가 이렇게 풍부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지금 3일 패션이 이런 것들을 다 앞에다 전제를 안 해놔, 데이터를 안 넣어놨기 때문에 실습은 다 못 해보겠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비유동자산의 유동성 대체. 아까 앞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장기차입금. 결산일 현재 장기차입금 50만 원의 상환일이 내년으로 도래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 유동부채란 말이에요. 이제 결산일 기준으로 유동부채니까 12월 31일 날 일반전표에다가 차변에 장기차입금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이거는 유동부채 개정 과목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동결산의 마지막 사례로서 대손충당금의 환입.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손 추정액보다 대손충당금 잔액이 더 크다 이거예요. 그러면 추가 설정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여줘야 돼요. 대손충당금, 매출채권의 차감 금액이 예상액보다 더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였죠. 과거에 전기에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아직 그것이 지금 금년도 기말까지 예상액보다 더 많게 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환입을 시켜야 되니까 차변의 대손충당금 하면은, 여러분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의 차감이니까 잔액이 어디에 있겠어요? 대변에 있는 거잖아요. 자산의 잔액은 차변이니까 차감 계정의 잔액은 반대쪽 대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차변에 적어줘 가지고 감소시켜 주는 거죠. 이게 환입. 그리고 대변에는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들어요. 대손충당금 환입. 이 대손충당금 환입은 비용에서 차감시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계정에서 차감시킨다. 그러면 갑자기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까지 차감 계정이라는 것은
특정한 개정 과목이 딱 찍힙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감가상각비다. 그러면 건물의 차감 개정. 또 대손충당금도 외상매출금의 차감 개정이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면 109번의 대손충당금. 또 바드러움의 대손충당금이다. 그러면 바드러움이 110번이면 111번으로서 대손충당금.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한다.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는 개정 과목이 20여 개가 되죠. 예. 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을까? 선생님, 감가상각비에서 차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원래는 감가상각비에서 차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당기의 대손 추정액이 대손 충당금보다 더 많아야 감가상각비가 금년에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게 설정을 해야 그게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아예 감가상각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라는 개정 과목이 판매관리비에 해당이 되니까 판매관리비 합계해서 그냥 빼주는 거예요. 감가상각비에서 빼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 개정이다. 그렇게밖에 차감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특정 감가상각비 여기서 딱 차감시키면 좋은데 감가상각비가 없잖아요.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차변의 비용 발생,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하는데 설정을 못하니까 없기 때문에 판매관리비 전체에서 감가상각비가 판매관리비 소속이니까 거기에서 빼준다. 그렇게 해서 수동결산 정리상 주요 분계가 이 표로 쫙 있네요. 근사하게 표를 만들어 놨는데, 네, 아마 이게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는 이 표를 딱 봤을 때 눈에 쏙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가 쫙 되죠. 네. 아마 처음에는 와 정말 복잡하구만. 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익숙해지는 순간 이게 다 들어와요. 쭉 보면 맞아 이렇게. 네, 그래서 나는 암기에 아주 자신이 있다 그러면 다 외워버리세요. 그냥 이거를. 네. 암기에 자신이 없으신 분은 절대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외우려다가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안 외워진다고 자책을 하게 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외우는 것보다 그 사례의 건별로 이해하셔가지고 한 가닥씩 하나씩 이해가 가서 나중에 고리가 확 풀리는 때가 있죠. 시원하게 정리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시간이 해결을 해줍니다. 급하게 외우려고 하면은 오히려 여러분을 빨리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한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이해하시려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다음 시간에 자동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여기 결산 문제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문제가 몇 개 없더라고요. 해보도록. 자, 다음 시간에 자동결산 분계 여기서부터 정리할게요.